역사는 때로 우리에게 가장 잔혹하고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사형 집행인이 되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눌 때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하고 말이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탱했던 선비들은 붓을 든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성인의 말씀을 외우고 인과 예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의 역사는 그 고결한 지성인들이 서로를 가장 치열하게 증오하고 끝내 멸문지화라는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1575년 아주 사소한 자존심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 그 미세한 틈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벌어져 훗날 아버지가 친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굶겨 죽이는 인륜이 파괴되는 지옥도를 그려내기에 이릅니다.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노론과 소론, 그리고 벽파와 시파. 우리가 국사 시간에 단순히 암기하고 넘어갔던 이 이름들 뒤에는 나만이 옳고 너는 틀렸다는 위험한 확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상대를 죽여야만 했던 절박한 생존 본능이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 300년을 관통하는 그 거대한 피의 연대기, 붕당 정치의 계보를 아주 깊고 집요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조선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난해하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붕당 정치입니다. 사극을 보면 대감들이 모여 앉아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당파를 나누는데 도대체 저들이 왜 저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는지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철학적 고뇌가 있었던 걸까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시계 바늘을 1575년 선조 8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당시 조선 조정에는 이조 전랑이라는 아주 독특하고도 강력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품계는 정오품, 정육품으로 그리 높지 않았지만 이 자리는 관리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이조 판서조차 함부로 간섭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후임자를 직접 지목할 수 있는 자대권과 제야에 묻혀있는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통천권을 쥐고 있었기에 이조 전랑은 조선 관료 사회의 저승사자이자 동시에 등용문이었습니다. 젊고 깨끗한 선비들만이 앉을 수 있는 이 영예로운 자리를 두고 두 남자의 운명이 충돌합니다. 바로 김효원과 심의겸입니다. 이 비극적인 싸움의 시작은 놀랍게도 아주 사소한 가구 하나, 침상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김효원은 젊은 시절 당시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척신 윤원형의 집에 식객으로 드나들었습니다. 당시 윤원형은 문정왕후의 동생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원형의 처남이자 명문가 출신인 심의겸이 윤원형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눈에 거슬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새파랗게 젊은 선비 김효원이 윤원형이 아끼는 귀한 침상 위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침상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온돌 생활을 하던 조선에서 화려한 보료가 깔린 목재 침상은 권세가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게다가 김효원은 심의겸이 들어왔는데도 벌떡 일어나 예를 갖추기는커녕 거만하고 당당한 태도로 그를 맞이했다고 야사는 전합니다. 심의겸의 눈에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선비라는 작자가 지조도 없이 부패한 권신에게 빌부터 호가호위하는 것도 모자라 선배를 보고도 거들먹거리는 모습은 용납할 수 없는 타락이었습니다. 심의겸은 김효원을 권력에 기생하는 뼈대없는 소인배라고 단정짓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효원이 조정의 핵심 요직인 이조 전랑 물망에 오르자 심의겸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윤원형의 집 침상에서 뒹굴던 그 오만한 자가 어찌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는 맑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단 말이냐. 그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반면 김효원을 따르던 신진사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심의겸의 반대를 기득권의 횡포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의겸, 당신이야말로 왕실의 외척 주제에 어디서 감히 사림의 인사에 개입하느냐. 척신 정치의 잔재를 청산해야 할 시점에 구태의연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며 맞받아쳤죠. 결국 조정의 신하들은 김효원을 지지하는 쪽과 심의겸을 옹호하는 쪽으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김효원의 집이 한양의 동쪽인 건천동에 있었기에 그들을 동인이라 불렀고 심의겸의 집이 서쪽인 정릉동에 있었기에 서인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붕당 정치의 서막, 동서분당입니다. 단순히 집 위치 때문에 나뉜 것 같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신진 세력인 동인과 기성 세력인 서인의 주도권 다툼이었습니다.
초반에 승기는 동인이 잡았습니다. 동인에는 이황과 조식이라는 거대한 스승을 따르는 영남 학파가 대거 포진해 있었고 도덕적 명분과 쪽수에서 서인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승자는 없는 법입니다. 이 동인이라는 거대한 덩어리가 쪼개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선조 22년인 1589년 조선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은 기축옥사, 즉 정여립의 난이 일어납니다. 동인 출신이었던 정여립이 천하는 공물이라는 혁명적인 사상을 내세워 역모를 꾸몄다는 고변이 들어오자 선조는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서인의 독사 송강정철을 임명합니다. 정철은 관동별곡을 쓴 서정적인 문학가로 유명하지만 정치판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승부사였습니다. 정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인 세력을 철저하게 뿌리 뽑습니다. 무려 1000여 명에 달하는 선비들이 처형당하거나 유배를 떠났습니다. 동인 입장에서는 멸문지화를 당한 끔찍한 학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바람과 같아서 몇 년 뒤 정철이 세자 책봉 문제로 선조의 눈밖에 나며 실각하자 다시 동인의 세상이 돌아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처절한 복수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인 내부의 의견이 갈립니다. 서인 놈들을 어디까지 죽일 것이냐는 문제였습니다. 경상남도 일대를 기반으로 한 남명 조식의 제자들, 즉 강경파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동료들이 피를 흘렸다. 정철뿐만 아니라 서인 놈들을 모조리 죽여 씨를 말려야 한다. 악은 뿌리째 뽑아야 한다. 이들이 바로 북인입니다. 의병장 출신이 많았던 북인은 타협을 모르는 불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반면 경상북도 안동을 중심으로 한 퇴계 이황의 제자들, 즉 온건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를 지은 정철만 벌주면 되지 서인 전체를 죽이는 건 너무하다. 정치는 보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이 바로 남인입니다. 결국 동인은 서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두고 강경한 북인과 온건한 남인으로 쪼개집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국난 속에서 의병 활동을 주도하고 광해군 시절 권력을 독점했던 것은 바로 이 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인의 독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북인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삭제당합니다. 말 그대로 멸족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역사는 살아남은 남인과 반정의 주역인 서인의 양강구도로 재편됩니다. 인조 반정 이후 권력을 독점한 서인, 그리고 그들을 견제하는 남인. 이 두 세력의 공조는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었으나 현종대에 이르러 두 차례의 예속 논쟁을 거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효종대왕과 효종비가 승하했을 때 계모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느냐는 예법 싸움은 겉보기엔 사소해 보였지만 실상은 왕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헌법재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인은 왕이라도 사대부의 예법을 따라야 한다며 왕권을 견제하려 했고 남인은 왕은 사대부와 다르다며 왕권을 옹호했습니다. 이 치열한 논쟁 끝에 서인은 남인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 숙종대에 이르러 경신원국이라는 거대한 판 뒤집기를 통해 다시 권력을 움켜쥡니다. 숙종은 붕당을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한 장기판의 말처럼 사용했고 환국이 일어날 때마다 패배한 당파는 사약을 받거나 귀양을 가야 했습니다. 이제 붕당은 공존의 파트너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서인 내부에서 또다시 거대한 분열이 일어납니다. 마치 대자비처럼 이번에도 주제는 패배한 남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여기에 조선 유학사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비극적인 스승과 제자의 드라마 회니시비가 겹쳐집니다. 당시 서인의 영수는 송자라 불리며 신처럼 떠받들여지던 우암 송시열이었고 그가 가장 아끼던 제자가 명제 윤증이었습니다. 송시열은 대의명분과 원칙을 목숨처럼 여기는 강경파였고 윤증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실리를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윤증의 아버지 윤선거의 묘비명 문제였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윤선거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을 두고 송시열은 내심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윤증이 스승에게 아버지의 묘비명을 부탁했을 때 송시열은 마지못해 써주면서도 윤증의 아버지를 은근히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윤증은 스승에게 큰 실망을 하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정치적 노선 차이가 합쳐져 서인은 쪼개집니다. 송시열을 따르는 원로 세력은 외쳤습니다. 송시열 선생님의 말씀이 곧 법이다.
남인은 사문난적, 즉 유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단이다. 그들과는 타협할 수 없다. 싹을 잘라버려라. 이들이 바로 노론, 즉 늙을 노자를 쓰는 원로 강경파입니다. 반면 윤증을 따르는 소장파들은 반발했습니다. 아무리 스승이라도 틀릴 수 있다. 송시열은 너무 독단적이다. 남인이라도 쓸만한 사람은 써야지. 너무 꽉 막히게 굴지 마라. 이들이 소론, 즉 젊을 소자를 쓰는 온건파가 됩니다. 이후 숙종의 환국 정치를 거치며 남인을 철저히 짓밟자고 주장한 노론이 조선의 주류 세력으로 등극합니다. 반면 남인에게 우호적이었던 소론은 비주류가 되어 늘 견제를 받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조대왕도 바로 이 노론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와 보호를 받아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영조시대는 노론의 세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론은 자신들이 옹립한 왕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고, 소론은 이에 맞서 끊임없이 왕의 정통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탕평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제 붕당 정치의 마지막이자 가장 비극적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벽파와 시파의 등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핏줄이나 학연으로 나뉜 붕당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 사도세자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기존의 노론, 소론, 남인이 다시 해처모여를 한 정치적 연합에 가깝습니다. 1762년 윤 5월 영조가 친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8일 만에 굶겨 죽이는 전대미문의 사건, 이모화변이 발생합니다.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 왕의 아들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뒤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조정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죽음을 두고 조정의 시각은 둘로 쪼개집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인 영조의 판단은 옳았다. 사도세자는 광증에 걸려 사람을 죽이고 기행을 일삼은 죄인일 뿐이다. 국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 결정을 지지해야 나라의 기강이 선다. 이들이 벽파입니다. 주로 노론 강경파가 주축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도세자를 죄인으로 확정해야 영조의 정통성이 서고 사도세자를 공격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도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벽파라는 이름은 상대방이 한쪽으로 치우친 고집쟁이들이라며 붙인 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탄식했습니다. 아무리 세자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건 너무나 비인륜적인 처사다. 세자가 그렇게 된 데에는 노론의 압박도 있지 않았나. 우리는 그 죽음을 애도하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 이들이 시파입니다. 소론과 남인, 그리고 노론 중에서도 반성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파라는 이름 역시 시류에 영합하는 줏대없는 기회주의자들이라는 뜻의 욕설이었습니다. 이 벽파와 시파의 갈등은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즉위하면서 극에 달합니다. 정조는 즉위일성으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천명했고, 벽파는 공포에 떨며 정조의 개혁을 방해하려 했고, 시파는 정조를 돕는 세력이 됩니다. 결국 조선 후기의 정치는 왕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죽인 것이 정당했느냐 아니면 잘못되었느냐를 두고 벌이는 거대한 복수와 방어의 드라마였던 셈입니다. 정조는 탕평책을 통해 이 갈등을 봉합하려 했지만 그가 갑작스럽게 승하하면서 조선의 붕당 정치는 균형을 잃고 무너져 내립니다. 이후 어린 왕들이 즉위하면서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새도 정치의 암흑기가 도래했고 건전한 비판과 토론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긴 호흡으로 달려온 붕당의 역사를 한눈에 정리해 볼까요? 침상 하나를 둘러싼 자존심 싸움에서 시작된 동인과 서인, 서인에 대한 복수심의 크기로 갈라진 남인과 북인, 스승과 제자의 불화와 정치적 노선 차이로 찢어진 노론과 소론, 그리고 한 인간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로 대립한 벽파와 시파까지. 우리는 흔히 붕당 정치를 만날 싸움박질만 하는 당파 싸움이라고 비하하곤 합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사관의 영향으로 당파 성론이라 불리며 조선이 망한 원인을 바로 이 붕당에서 찾으려 했죠. 하지만 역사를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초기의 붕당은 독재를 막고 공론을 형성하여 왕권을 견제하는 현대의 정당 정치와 매우 유사한 선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왕조차도 신하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특정 세력의 독주를 막는 견제와 균형의 미학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학파와 이념에 따라 정당을 만들고 정책을 대결하는 모습은 당시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찾기 힘든 고도화된 정치 형태였습니다. 문제는 그 건강했던 시스템이 변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를 존중해야 할 동반자가 아닌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정의하고 타협을 거부한 채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공포가 지배했을 때 남은 것은 처절한 사륙과 복수국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명분을 지키기 위해 왕실의 비극마저 정치 도구로 이용하고 백성들의 삶보다는 예법 논쟁에 몰두했던 그들의 모습. 300년 전의 역사지만 어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갈등과 겹쳐 보이지 않으신가요? 진보와 보수, 좌와 우 세대와 성별로 나뉘어 서로를 혐오하고 공격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은 어쩌면 붕당 정치의 말로와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태도,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결국 조선을 병들게 했듯이 지금의 우리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조선 붕당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공존의 기술을 잃어버리고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는 반드시 병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칼과 사약이 오갔지만 지금은 말과 글로 그리고 댓글로 서로를 베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밤은 한 번쯤 깊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타협 없는 신념은 파국을 부를 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비극을 거울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